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도 어김없이 정신없이 시장을 마무리하고 여러분들 앞에 다가선 김도영입니다. 주식순천 10시 멘토 클리닉 지금부터 함께 하실 것 같은데요. 오늘 정부에서 또다시 화폐 개혁 얘기들이 언급이 됐었죠. 그러면서 ATM 기기 관련주들 또는 정부 화폐 관련주들이 단기적인 급등 양상을 만들었다가 오후장 부근에서 결국 검토한 바 없다라는 수석. 갑자기 뜬금없었죠. 우리나라에 갑자기 화폐 개혁이라 말도 안 되는 루머는 루머일 뿐이었다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루머는 루머일 뿐 따라하지 말자 이런 생각을 하시면서요. 우리 주식순천 10시 멘토 클리는요. 정확한 정보와 정확한 전략 그리고 정확한 기술적 분석을 가지고 여러분들의 계좌를 승천할 수 있도록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생방송 90분 동안 투자의 나침판이 되도록 노력하면서 출발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참여하실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전화상담 02-3153-2619번이겠고요. 또한 무료 문자 013-3366-0110번으로 참여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또한 홈페이지를 통해서 참여를 하실 수가 있는데요. www.sentv.co.kr로 들어오셔서 맨 위에 증권 메뉴에서 주식 승천을 클릭하신 다음에 로그인 하시고 나서 오늘 출연하신 멘토와 저 진행자를 콕콕 찍으셔서 질의를 해주시면 상세하게 생방송에서 답변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시장이요. 결국은 이 만기를 앞두는 폭풍 속의 전야인 것처럼 조금은 고요하게 흘러갔는데요. 여러분 오늘 마감 쪽에서 체크를 한번 해보셨나요? 마감 쪽에서 외국인들이 유가증권 시장을 바로 강보합의 매수세를 일부 전환되는 시점과 함께 코스닥에선 연일 강한 매수세가 좀 유입되고 있습니다. 사실 지금 코스닥 같은 경우 외국계 자금 두 군데 자금에 한 머니들이 좀 유입되고 있는 시점인데요. 이 시점에서 코스닥 쪽에 우상향 쪽 가고 있는 것들 그리고 시장의 이슈들은 뭐가 있었는지 그런 것들을 체크하면서 이슈 앤 토크 먼저 주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 우리 이슈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는데요. 네. 우리 두 분 저기 좀 보겠습니다. 제가 오늘 조금 정신없이도 날려온 것 같은데요. 두 분 소개를 안 했어요. 워낙 익숙해져서라는 부분이다라고 말씀 좀 드리도록 하겠고요. 오늘 두 분 출연하신 멘토들 먼저 화면으로 체크하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자, 적으로는 수익은 필요 없다. 철저한 기업 가치 분석을 통한 중장기 투자로 옐로우칩 중심의 초과 수익을 바라보는 김용준 전문가와 함께합니다. 주식 투자하기 전에 알았다면 좋았을 것들. 손해보는 투자 습관을 완벽 타파한다. 선침해와 눌림목, 종가 매수의 달인. 신석기 시대와 함께라면 초보 투자자 탈출이 현실이 된다. 신석기 시대, 정대인 멘토의 주식 전성 시대가 지금 시작됩니다. 자, 이게 생방송의 묘미죠. 오늘은 진행자가 긴장을 한 것 같습니다. 결국 제가 조금 꼬이면서 시작이 된 것 같은데요. 오늘 우리 출연하신 멘토들 두 분 보셨죠? 그런데요. 새로운 뉴페이스 보셨죠? 매력 충만한 것 같습니다. 김용준 멘토, 오늘 주식쇼 스트라이크 출연하셨죠? 네. 그쵸? 제가 아까 일찍 들어와서 오늘 리허설도 좀 있었고, 방송 준비를 좀 했었는데요. 살짝 강의하는 거 살짝 엿들어 봤거든요. 역시 근데 느낌이 이랬어요. 주식계의 교수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었는데요. 한 주 동안 잘 지내셨습니까? 네, 잘 지냈습니다. 그러셨습니까? 네. 지난 주말, 그 다음에 우리 시장 봤을 때, 네. 오늘 시원하게 답변해 주실 거죠? 네. 네, 알겠습니다. 오늘 주식 승천에 처음 찾아주신 멘토죠. 정대희 멘토인데요. 사실 저희에게 사전 정보가 아무것도 좀 없습니다. 자기소개 한번 시원하고 그리고 첫 출연에 대한 소감 한마디 해주시죠. 예, 안녕하십니까. 신석기 시대 주식 트레이닝 클럽 운영자 정대희입니다. 앞으로 서울경제TV 주식 승천 10시 시청자 여러분들과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각오를 한마디 말씀을 드리면 별거 있겠습니까?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계좌가 빨간색으로 변하게끔 만들어드려서 방송 타이틀처럼 주식 승천 10시 타이틀처럼 승천할 수 있도록 그날까지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아, 좋습니다. 우리 정대희 멘토가요, 오늘 이제 생방송을 어떻게 보면은, 입봉한다라 그럴까요? 아니면 첫 출연인데요. 제아의 고수시면서 수익률 부분과 또는 계좌 관리가 참 뛰어나신 분이라고 합니다. 저희가 어렵게 생방송 쪽으로 영입을 했으니까 여러분, 주식승천 열심히 멘토 클리닉 통해서 정대희 멘토의 스킬과 기술도 한번 살펴보시죠. 그렇다면 본격적으로 저희 주식승천 10시 멘토 클리닉 앞에서 잠깐 정신없었거든요. 본격적으로 달려갑니다. 앞에서 살짝 이런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막판 부근에 외국인들의 현물 매수가 조금은 변화의 패러다임이 발생됐다라고 말씀을 좀 드렸었는데요. 이 부분 속에서 오늘 이슈앤토크 주제들이 무엇인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슈앤토크 첫 번째 주제입니다. 내마녀의 날 바로 내일입니다. 말도 많고 탈도 많은 개인들 포지션 때문에 못 간다 눌러내고 있다고 하는데요. D-Day를 증시 영향 어느 정도일지 오늘 체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이슈입니다. 용산 개발 사업 아직까지도 말이 참 많은데요. 디폴트 가능성이 있으면서 관련주의 후폭풍이 불 것인지 일단 빠져나오고 계좌에서 현금화시켜야 되는 체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이슈입니다. 통신주인데요. 이동통신사에 대한 보조금 제재 소식에 또다시 한번 단계적으로 하락 부분이 나왔는데요. 자, 통신주라 하면 유틸리티입니다. 결국은 유틸리티가 추가적으로 더 갈 것인가 아니면 다시 제자리 걸음으로 하락 전환이 될 것인지 저희 이슈에서 상세하게 달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아슬아슬 지수 입장에선 좀 줄타기가 좀 만들어졌죠. 하지만 시장 출발과 함께 개인들이 다행히도 파생 쪽 포지션이 상방 쪽 포지션을 일부 환매도 청산성이 좀 일부 나타났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시장이 그나마 추가 하락 부분을 방어하는 모습이었는데요. 하지만 외국인들과 기관의 메이저 쪽 자금은 여전히 유입되지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다행히 1990선에서 주춤주춤하던 코스피 지수가 오후 들어서 일부 개인들의 매수에 살짝 상승하는 모멘텀과 외국인들도 들어주었다. 패러다임의 변화인가 봐야 된다고 했는데요. 김영준 멘토, 오늘장 과연 어떻게 바라보셨나요? 일단 뭐 다들 비슷한 느낌이실 것 같은데 일단은 좀 지루하고 재미없는 장이다라고 좀 정리를 할 수가 있고요. 그래서 이제 철저한 관망 분위기입니다. 철저한 관망 분위기인데 이제 내일 여러 가지 문제들을 좀 해결해야 될 게 있죠. 이제 선물 옵션 만기라든지 아니면 그 금리 의사결정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에 대한 정책 방향이 좀 나오기 전에 전형적으로 나타나는 대형주의 관망 분위기. 근데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그럼에도 불구하고 IT 종목 중에 특히 삼성전자나 이런 쪽은 뭐 비교적 강한 모습을 보이지 않았나 생각이 드는데요. 근데 여기서 조금 좀 우리가 좀 생각하고 넘어가야 될 게 지금 대형주는 이러고 놀고 있는데 결국은 지금 코스닥 쪽으로 매기가 지금 많이 이전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코스닥 쪽의 종목들의 랠리가 사실 굉장히 강함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도 그 발산이 돼가지고 뭐 거의 꺾이는 분위기다 이렇게 보기는 좀 어려울 것 같거든요. 그래서 지금 장의 특징은 한마디로 요약해서 대형주는 쉬고 있는 중이고 그 중소형주들은 본격적으로 시세 분출 국면이 지속적으로 이어지고 있는 국면이다. 뭐 이렇게 정리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결국 중소형주 같은 쪽으로 매매 트레이딩 관점 보는 게 좀 유리하겠네요. 그러니까 단기 매매 쪽이 아니라 이제 중장기 쪽으로 전체적으로 좀 가셔야 될 걸로 보입니다. 단기 트레이딩이 아니라 대형주 쪽보단 중소형 쪽으로 이제 포트를 조금씩 바꿔야 된다 이 말씀이신가요? 예. 네, 알겠습니다. 정대희 멘토 오늘장 어떻게 보셨나요? 예, 앞서서 김영준 멘토님께서 잘 말씀해 주셨는데 3월 선물 옵션 만기에 따른 불확실성도 있고 거기에서 그에 따라서 관망세가 좀 팽배했다 그렇게 보고 갤럭시4 공개 및 그 출시 모멘텀으로 인해서 IT 즉 휴대폰 부품 관련주들이 코스닥 쪽으로 많이 유입이 매수세가 들어오면서 그나마 좀 코스닥 쪽이 강세를 보이지 않았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또한 이제 앞에서 우리가 이슈로 살짝 잠깐 언급됐던 앞에 멘트 오프닝 보면은 ATM 관련주들의 상승세가 좀 두드러지다가 오후장 부분에서 이제 추가적으로 내려왔단 말이죠. 이런 종목군들 같은 경우 저희가 매매 트레이딩 쪽 봐도 될까요? 제 알고 시시라니까 좀 물어보고 싶습니다. 그래서 저도 그 개인 투자자 입장에서는 그런 이슈나 돌발 이슈 확인되지 않은 사실 같은 경우는 뭐 투자를 권해드리진 않습니다. 그 이슈가 그렇구나. 확인되지 않았기 때문에 루머는 루머일 뿐이다. 따라하지 말자.
맞습니다. 그렇군요. 정대희 멘토가 오늘 첫 방송에도 불구하고 별로 떨지 않으시면서요. 자신의 주장을 좀 확실하게 피시는 것 같습니다. 결국 내일 여러분들 어제 시청자분들 우리 애청자분들 보셨죠. 어제 우리 양순모 멘토와 이상로 멘토와 함께 저 김도영 진행자가 내기 아닌 내기를 했습니다. 드디어 하느니 내일 금통위에서 3월 기준금리 결정을 하는 날인데요. 내일 결과가 나오겠죠. 누가 패자가 되면서 낼지. 쿼드러플 위칭데이가 예정돼 있는데 증시 영향 과연 내 마녀가 심술을 부릴까요? 김영주 멘토. 맨날 3개월에 한 번씩 마녀들이 좀 심술을 부리긴 부리네요. 네, 그렇죠. 일단 두 가지로 나눠서 말씀을 드릴게요. 먼저 이제 기준금리 쪽의 얘기를 좀 먼저 하면요. 결국 기준금리의 지금 결정은 인하 아니면 동결이겠죠. 그건 너무나 당연한 건데, 지금 우리가 객관적으로 여러 가지 경제 상황들을 놓고 본다면, 특히 환율이라는 부분을 놓고 본다면, 우리 입장에서는 지금 인하를 해야 되는 게 맞을 겁니다. 근데, 이게 이제 단순히 어떤 환율의 정책만을 갖고서 지금 결정할 것이 아니고 경기 상황을 좀 봐야 되는데, 금리 인하라는 건 결국은 경기 부양 정책인데, 지금 경기를 특별히 부양해야 될 그럴 상황은 아니라고 좀 판단된다면 지금 이제 신정부에서 과연 환율에 대한 부분을 부각시킬 거냐 아니면 어떤 경기 쪽의 방향을 볼 거냐. 경기 쪽의 방향을 본다면 동결일 거고요. 환율을 부각시킨다면 인하 쪽으로 갈 가능성이 굉장히 큽니다. 근데 지금 환율의 부분을 갖고 잘못 건드려서 나중에 쓸 수 있는 경기 부양 카드를 함부로 건들지는 못할 거라고 판단되기 때문에 그렇다면은 아마도 동결이 맞으리라고 좀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이제 옵션 만기 관련 쪽입니다. 옵션 만기 관련 쪽에서는 최근에 이제 거래소 쪽에서 사실은 대형주에서는 삼성전자를 제외하고 아무것도 없다라고 좀 볼 수가 있거든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지수가 이 정도를 유지하고 있는 가장 큰 이유는 결국은 사람은 없었고 기계만 돌아갔다. 프로그램 매수만 들어왔던 거죠. 정확하게 2월 만기 이후 요번까지 정확하게 2조 2천억 정도가 들어왔는데 그중에서 비차익 부분을 제외한 차익 쪽이 1조 5천억, 그중에서 외국인들 6,400억 정도, 기관들 6,800억 정도. 그렇다면은 외국인들은 봤을 때는 노러볼 가능성이 굉장히 큽니다. 근데 기관들은 3월 결산이거든요. 3월 결산이기 때문에 노러볼을 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면 기관들은 청산을 한다고 봐야 되고요. 청산은 물론 베이시스 차이에 의해서 다소 변동은 되겠지만은 최소 6천억에서 1조 정도의 폭탄은 날라올 가능성은 있다. 그러면 만기 충격을 피해가기는 쉽지 않을 것 같다라고 좀 판단이 됩니다. 결국 얘기하신 내용이라면 결국 기관은 3월 결산 법인 때문에 일부 좀 매도 압박 부분에 좀 후폭풍이 있을 거다. 그렇게 보시는 거죠. 그러면 아까 여러분들 제 얼굴 보셨나요? 잘 이렇게 미소가 살짝 띄었죠, 시청자 여러분. 우리 김용준 멘토, 우리 주식계 교수님께서요. 전반적으로 봤을 때는 인하 카드를 당장 쓰기가 어렵다. 근데 저도 어제 그랬거든요. 우리나라 최저의 금리 부분이 이제 한 단계밖에 남지 않았다라는 관점으로 봤을 때 사실 여러 가지 조건은 인하가 맞지만 아직 조금 섣부른 판단. 정부가 이제 막 출범하는 시점이다라고 했는데 동결 쪽에 힘을 실어주셨어요. 어떻게? 그 네 개 같이 한번 편성하시겠습니까? 편성하겠습니다. 보셨죠, 여러분? 김영준 멘토님도 저와 함께 이제 2대2 싸움입니다. 양순모 멘토, 이상로 멘토 보고 계십니까? 기억하십시오. 네, 정대희 멘토. 지금 이 이슈들 부분 결국 내 마녀들 심술 부릴까요? 저도 김영준 멘토님 말씀하신 것처럼 좀 제한적으로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앞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외국인들 같은 경우는 롤오버, 만기 연장 가능성이 크다라고 보는데 추가적으로 지금 기준금리 아까 말씀하셨거든요. 기준금리 같은 경우도 특별히 저희가 인하를 해야 될 카드가 전혀 없기 때문에 더군다나 지금 정부가 아직 정상적으로 안착이 되지 않은 모습, 정부 조직안 개편한지 아직 여야가 확실하게 서로 합의를 보지 못했기 때문에 굳이 지금 누군가랑 의논할 대상도 없는 상태에서 그거를 갖고 의논할 대상이 없는 상태에서 인하는 좀 어렵다라고 보고 동결적으로 저도 힘을 좀 실고요. 그리고 기관에 대한 제한적인 청산 가능을 아까 말씀하셨는데 저 또한 기관에 대한 청산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또 대상은 금융투자에서 3,800억 정도가 저도 제한적으로 나올 거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개인 투자 입장에서 제 개인적인 사견인데
내일도 좀 관망세를 좀 유지해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결국은 두 분이 내일 내마녀가 기관발에 의해 대한 매도 압박이 일부가 출해될 가능성이 있다라는 의견에 대한 두 분 다 동의를 하시는 부분이겠고요. 또한 또 흐뭇해지는데요. 기준금리 동결을 오늘 두 분은 또 동결적으로 어제 이분들이 나왔으면 제가 치맥을 쏠 뻔했는데 오늘 나오셔갖고 정대인 멘토 같이 하실 거죠, 동시에? 예, 저도 거기에 100% 찬성합니다. 알겠죠? 너무 부끄러워하지 마시고요. 생방송 카메라 딱 예. 보시면 더 당당하게 얘기해 주시면 돼요. 아시겠죠? 두 번째 이슈 한번 저희가 살펴볼게요. 말도 많고 탈도 많은 내용이거든요. 용산개발 사업 부분이 또다시 이제는 디폴트 가능성까지 겨우겨우 부도를 막으면서 문제점을 일으키고 있는데 사실 이 후폭풍이 없다라고 보기는 사실 어렵습니다. 현재 우리나라의 건설 경기가 회복되지 못하고 있다는 시점, 또한 이 부분 속에서 해외적인 수주 모멘트 잠깐 부재되다 보니까 아직 정책적으로 건설주를 끌고 가긴 좀 어려울 것 같은데요. 개발 사업 자체가 채무 불이행 상태에 빠졌단 말이죠. 그래서 오늘 용산개발 관련된 줄줄이 급락하는 모습, 불안 여파가 좀 발생됐습니다. 이 부분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이 있었고 그리고 어떤 기업들이 연관되어서 그 기업들, 그 종목은 매매 트레이딩 어떻게 잡아야 되는지 김용준 멘토를 통해서 먼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참 이게 아마 상당히 좀 사회적인 문제가 좀 될 것 같은데요. 일단은 내용은 뭐냐면 코레이슬에서 가지고 있던 예산의 용산에 있는 그 철도를 보관하는 장소였죠. 거기하고 서부 이천동을 묶어가지고 여기다가 이제 그 빌딩을 67개를 짓겠다는 프로젝트였습니다. 거기에는 이제 111층을 포함해서 정확하게 67개. 이 정도면은 여의도의 63빌딩 20개 정도의 규모라고 하고요. 그리고 이제 4대강의 사업비가 22조 정도라고 하는데 이 총 사업비가 31조. 얘기하기는 단군 일의 최대의 프로젝트라는 얘기가 나올 정도로 상당히 기대도 많았고, 여러 가지 말들도 많았었는데, 결국 이제 이게 문제가 됐던 부분이 결국 뭐냐면 부동산 가격이 하락하면서 결국 사업 전반적인 거에 대한 사업의 신뢰성이 좀 떨어지면서 그동안 여러 가지 잡음들이 생겼고요. 그러는 과정에서 원래 이 프로젝트는 롯데관광개발과 삼성물산이 컨소시엄을 통해서 얻어낸 사업을 삼성물산에서는 철수를 해버렸죠. 삼성물산은 철수를 해버리고 롯데관광하고 코레일이 이제 진행을 하는 형태입니다. 지금 이제 요번에 당장 이거를 이제 이자 비용을 지금 못하면서 이제 디폴트 가능성이 지금 제기됐는데, 네. 관련 기업은 상장 기업과 비상장 기업으로 나눠서 볼 필요가 좀 있을 것 같습니다. 상장 기업에서는 200억 이상 투자한 회사들은 GS건설, 삼성생명, CJ, 호텔신라, 우리금융, 현대산업. 이런 데들은 사실 200억 개 회사의 어떤 근본적인 문제들이 생기지는 않을 겁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상장업체 중에는 롯데관광개발이라는 데인데, 상당히 큰 규모로 들어갔고요. 결국 이 사업에 대한 2대 주주로 지금 돼 있죠.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정말 이 사업이 문제가 된다면 그 회사는 좀 상당히 문제가 될 거고요. 그리고 롯데관광개발은 과거에도 좀 이력이 있습니다. 이제 상장하기 전에 예전에 이제 IMF 당시에 이제 앞에 그 당시에도 이제 롯데관광개발의 그 자회사 중에 한 군데가 40층짜리 빌딩을 짓는 과정에서 IMF를 맞으면서 사실 그 회사가 부도가 났고요. 그때 굉장히 위험했었습니다. 근데 그때 위기를 잘 넘기면서 IMF가 풀리면서 그 빌딩을 팔아갖고 소생을 했었는데 요번에 또 이런 행태를 좀 보이네요. 그래서 너무 무리한 부동산에 대한 공격적 투자 이런 부분들이 사실 회사의 지금 존폐 자체가 지금 위험할 정도의 상황이 지금 돼가고 있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비상장업체로는 이제 철도공사입니다. 철도공사가 지금 만약에 이게 문제가 다 터지게 되면 정확하게 예상되는 규모가 5조 정도의 손실이 지금 예상된다고 하고요. 그리고 이제 철도공사가 워낙 이 사업을 진행하려고 했던 첫 번째 이유가 뭐냐면 부채 규모를 좀 줄여보려고 했던 건데 부채 규모를 늘리면서 사실 이제 철도공사 자체도 지금 문제가 될 것 같고요. 만약에 이게 정말 문제가 터진다면은 결국 그 책임은 누가 질 거냐? 결국 국민들 몫이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게 그냥 단순한 어떤 하나의 흐름으로 끝날 것 같지 않고 상당한 파장이 좀 예상이 됩니다. 이게 좀 무거워집니다. 전체적인 내용을 우리 김용준 교수의
얘기를 들어보면 멘토라고 하기보다는 좀 무거워지는데요. 심지어 이게 63빌딩 20개 규모 부분도 발생이 되고 또한 롯데관광개발 같은 경우는 진짜 아슬아슬 줄타기네요. 정말 한 번의 이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또다시 불안해질 수 있는 부분이 있네요. 그렇다면 다른 한 200억 정도를 투자한 재무적 투자자들을 발표했던 다른 종목군들은 조금은 보수적 관점을 보셔야 될 것 같지만 특히 이 롯데관광개발 종목 같은 경우는 일단 빠져나오고 보는 게 좀 무리하지 않을까요? 그렇게 봐야 됩니다. 그렇군요. 오늘 우리 김용준 멘토가 짧고 간단 명료하게 계속 답변을 주시니까 저 오늘 분위기 파악이 안 됩니다. 정대희 멘토, 이 용산국제 업무지구 참 꿈도 많고 희망도 많았단 말이죠. 근데 결국 디폴트 상황까지 염려가 하면서 오늘 급락 여파가 나왔어요. 이 부분 어떻게 해석을 하고 계신가요? 글쎄요, 저는 앞에 김용준 멘토님께서 너무 구체적으로 디테일하고 자세하게 퍼펙트하게 설명해 주셨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릴 건 없을 것 같고요. 저도 오늘 장중에 이 뉴스를 딱 보고 전혀 제가 예상하지도 못했었고 알지도 못했던 얘기였는데 간단하게 좀 조사를 해봤습니다. 한마디로 사업 자금 문제죠. 자금이 문제가 있었고 자금 문제로 인해서 사업 개시 이후 그 자금난이 반복적으로 이루어졌었고 총 30억 정도의 자금이 필요했었는데 사업이 들어간 첫 단계에 4조 원 정도의 돈을 못 갖고 왔다. 그리고 두 번째는 주주 간의 극심한 대립이죠. 주주 간의 극심한 대립으로 인해서 민간 기업과 공기업 간에 서로 추가 자금 출자에 대한 그런 의견이 서로 충돌되면서 결국은 이렇게 디폴트가 됐는데 그렇습니다. 지금 관련 종목들은 어차피 이번 단기 이슈로 인해서 단기적으로는 부동산 침체라든가 건설주에 대해서 좀 안 좋은 영향을 미치겠지만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크게 무리가 없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들고 직접적으로 아까 많이 좀 투자가 돼 있는 그 롯데 관광개발 같은 경우는 당분간은 좀 매수를 고려하시고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비중을 좀 줄이시는 방안으로 그렇게 좀 제시해드리겠습니다. 사실 제일 걱정스러운 게요, 정대희 멘토. 지금 이 관련주들 중에서 롯데관광개발이야 부정적으로 우리가 볼 수 있는데 오늘 또 하한가 부분에 들어가기 때문에 매도 압박도 우리가 매도로 지금 빠져나오지도 못했단 말이에요, 손실로. 그러면 이게 잠깐은 단기간에는 후폭풍이 발생될 수 있을 것 같은데 또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 중에 신규적으로 현금을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이럴 때 쌀 때 들어가야 될까라는 생각을 한단 말이죠. 그런 건 어떻게 해야 될 것 같습니까? 글쎄요, 그 소송권이나 그 문제, 그러니까 정부가 제가 뉴스를 보니까 정부 정책적으로 아직 정부에서는 개입을 하지 않겠다라는 그런 말도 있고요. 그리고 기술적으로 봤을 때도 충분히 음봉이 출현되고 양봉으로 전환되는, 즉 브레이크가 걸리는, 하락 추세가 브레이크가 걸리는 데서 좀 들어가 보시는 게 어떨까. 섣불리 지금 판단해서 들어가시거나 만약에 또 내일도 하한가가 또 지속이 된다면 기존에 보유하신 분들은 이미 걱정하신다고 해서 어떻게 되는 게 아니니까 좀 여유로운 마음으로 한번 차후 어떻게 결과가 나오는지 그걸 좀 지켜보시면서 대응하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들으셨죠? 결국 떨어지는 칼날에는 손을 베게 되고 계좌의 손실이 좀 커지게 됩니다. 빠져나올 수 있을 때 빨리 빠져나오는 게 좋지만 앞에서 정대희 멘토가 얘기해 준 것처럼 양봉이라는 것이 뜨면서 브레이크, 하락 부분에 대한 브레이크가 걸렸을 때 그때 봐도 늦지 않는다. 섣불하게 좀 싸다고 들어가시면 안 될 것 같겠고요. 또한 특히나 지금 만약 보유해서 속상하고 걱정하신 분들이 있으면 여러분 정신건강이 더 중요합니다. 심리 안정이 더 중요하니까요. 만약 지금 발생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라면 일단은 향후 추이를 지켜보면서 저희와 함께 주식시장 10시 멘토클리닉과 함께 다음 향후 전략을 세워보시는 건 어떨지 조심스럽게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글로벌에서는 부동산 경기 회복이 있죠. 특히 미국 발보는 캐터필러와 함께 주택지표의 긍정적인 모습들도 발생되고 있는데요. 하지만 우리나라는 국내적인 상황, 그 다음에 해외적인 수주 모멘텀 부족점이 있어 부동산 대책조차도 지금 제대로 언급되지 못하고 있어요. 건설주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아요. 이 용산 업무지구 때문에 건설주 향후 전망 어떻게 보시나요? 일단은 그 건설주를 갖다가 예전에 분류를 할 때는 뭐라고 분류를 했냐면 이제 내수주로 분류를 했었죠. 네. 근데 이제 사실 내수라는 거는 국내에서 할 수 있는 거는 아파트하고 SOC 투자 이외에는 없고요. 사실 아파트라는 거를 가지고 건설회사들이 상당한 기간 동안 호황을 누리면서 엄청난 돈을 벌어들이긴 했었지만은 이제는 사실 아파트를 지으면 지을수록 손해라는 얘기죠. 당장 이제 저희 살고 있는 근처만 보더라도 GS나 이런 데서 부지를 상당 부분 매입을 해놓고서 지금 들어가질 못하고 있습니다. 아파트 개발을 못하고 있어요. 지금 단가들이 안 맞기 때문에. 결국 이 얘기는 뭐냐면
그동안 건설주들의 내수 관련 쪽에 아파트에 대한 거는 거의 끝났다라고 볼 수 있고, 만약에 새로운 주거 문화가 바뀐다면, 그러니까 저희 어렸을 때는 일반 그 주택에서 살다가 어느 순간인가 모두 아파트로 몰려왔다면, 그럼 이 아파트에서 어딘가로 또 다시 몰려가는 어떤 그 주거 문화의 변화가 생긴다면 내수주 쪽을 기대해 볼 만하지만, 지금 현재 이미 모든 게 꺾여 있는 상황에서 아무리 정부에서 대책을 내놓는다 한데 바뀔 거는 없다라고 좀 판단이 됩니다. 그러면 건설주를 어느 쪽 관점에서 봐야 되느냐? 건설주는 이제는 내수주로 분류를 해서 볼 것이 아니라 해외 수주 모멘텀이 있는 쪽으로만 철저히 분석을 해야 된다는 거죠. 뭐 대표적으로 지금 가끔가다 이제 그 신문 광고들을 TV 광고에서 그런 얘기들이 많이 나오는데, 뭐 대우건설은 자꾸 아프리카 얘기를 하는데 사실 아프리카에 지금 강점을 갖고 있는 게 대우입니다. 그리고 아프리카가 만약에 본격적으로 개발되게 된다면 거기서 창출되는 경제적 효과들은 엄청날 건데, 그거에 그 모든 혜택을 누릴 수 있는 게 사실은 대우건설이고요. 그리고 이제 삼성이나 현대 같은 데는 어쨌든 중동 지역, 사우디아라비아라든지 뭐 이런 쪽에서 지금 강세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그쪽에 대한 해외 수주 모멘텀은 지속될 것이고요. 뭐 삼성 엔지니어링 기준으로 사우디에서 수주량이 가장 많은 거고요. 그리고 이제 그 다음 급으로 좀 따라가는 게, 그러니까 1등은 아니지만 2, 3등으로 따라가는 게 결국 대림이나 GS 같은 경우도 역시 해외 수주 모멘텀. 뭐 이런 것들은 단순한 어떤 건설 쪽에서의 어떤 것들이 해양 플랜트 쪽이나 이런 쪽과도 연결되는 건설 프로젝트들이 지금 상당히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결국은 이 부분의 모멘텀들이 본격적으로 시작된다면 해외 수주 모멘텀을 갖고 있는 건설주들은 중장기적으로 굉장히 괜찮다. 다만 지금은 아직까지는 시기가 좀 빠르기 때문에 조금 참았다가 들어가는 것이 건설주에 대한 방향이 맞지 않나 좀 생각이 듭니다. 결국은 해외 수주 모멘텀이 있는 종목을 보자라는 거였고, 그 다음에 국내 건설 경기 회복 자체는 정책적인 부분에 너무 가격 메리트 쪽으로 지금 먼저 잡으면 안 된다. 시기상조자라는 말씀이시죠? 예. 네, 알겠습니다. 우리 김영준 멘토가 분명하게 건설주에 대한 부정적인 의견을 조금 보여주셨고, 특히 국내 건설 경기 쪽은 보지 말자라고 했는데요. 이 부분이 정대희 멘토와 또 같은 의견인지, 정대희 멘토는 어떻게 보시나요, 건설주? 네, 저도 동일하게 지금 보고 있고요. 김영준 멘토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해외 수주 모멘텀이 있는 종목들로 좀 차분히 좀 수급이라든가 이런 상황들 다 지켜보시고 좀 잡아가시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 당분간은 건설주는 좀 안 보시는 게 괜찮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결국은 시장이 지금 건설주 같은 경우에는요, 가격 매력 일부분이 좀 도출되고는 있어요. 특히나 우리가 김용준 멘토가 말씀하셨던 아프리카 쪽 관련 수혜 부분에서는 대우건설이 그냥 탑픽 부분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아무래도 산업은행발에 대한 지주사 성격 속에서 안정적인 자금력 확보이지 않나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세 번째 이슈를 살펴보기 전에요. 우리 건설주였으면 했는데 좀 아쉬움이 좀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 꼭 저희가 한번 종목 상담을 좀 해줘야 될 것 같습니다. 8700님께서 문자 상담을 요청을 하셨는데요. 이노칩 12,650원에 10% 보유했습니다. 앞으로 전략 어떻게 잡아야 될까요? 했는데요. 밑에 뭐라고 나와 있냐면요. 서울경제 저희 센 TV를 통해서 보고 샀습니다. 라고 했습니다. 김영준 멘토, 자신있게 전략 좀 세워주시죠. 이제 다른 분이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이제 제가 말씀드리는 건 좀 제한될 수가 있고요. 지금 일단 뭐 이 종목을 우선적으로는 기술적 분석으로 좀 접근을 해야 될 필요가 좀 있는데, 오늘 외국인들이 좀 많이 팔았네요. 근데 최근에 이제 외국인들 쪽에서 많이 팔고 있고 수급적으로는 별로 안 좋긴 한데, 지금 현재 이 자리가 지금 굉장히 중요한 기준선인 것 같습니다. 12,650원 상가격, 그리고 12,750원. 결국 지금 사신 이유는 제가 볼 때는 정배열의 눌림목의 바닥권이라고 판단을 하셨을 것 같은데, 다른 여러 가지 코스닥 종목들의 분위기가 좋음에도 불구하고 이 종목이 지금 특별히 못 올라가는 거는 이제 수급적인 부분이나 기타 등등 여러 가지를 봤었을 때, 바로 어떤 의사결정이 좀 돼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여기서 이탈한다면 무조건 위험 관리를 해야 될 필요가 좀 있고요. 추가 매수, 지금 10% 정도의 매수 비중을 갖고 있기 때문에 추가 매수를 하신다면은 오히려 안정돼서 올라타는 걸 보고, 그리고 수급이 좀 개선되는 걸 확인하고 그 다음에 매매 타이밍 잡으실 게 좋을 것 같으니까, 우선 단기적으로는 어느 쪽이든지 방향이 결정되는 쪽을 따라 움직이시는 게 유리할 거라고 판단이 됩니다. 그래요? 그러면 좀 가격적인 부분도 좀 잡아주시죠, 차트를 보면서. 그러니까 지금 이탈하면 안 된다는 얘기고요. 네네. 지금 가격에서 이탈하면 안 된다는 얘기고, 그리고 이제 오히려
13,500원 정도의 그 상단을 지금 뚫어낸다면 오히려 추가 매수가 가능할 걸로 일단 판단이 되는 거고요. 그리고 지금 현재 가격대로는 뭐 앞에 저점, 그러니까 앞에 장중에 흔들면서 그 꼬리를 잡았던 자리가 이제 12,200원, 300원 정도 되는데 이 가격을 이탈한다면 일단 위험 관리를 해놓고서 뭐 다시 11,500원 정도의 하단이 잡히는 줄 보면서 재매수 시점을 결정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8700님 들으셨죠? 이노칩 같은 경우요. 지금 현재 매수하신 12,650원대는 변곡 구간에서 상방과 하방을 모두 다 열어뒀다고 하는데요. 추격 매수 앞으로 해서 이제 그게 한마디로 다면 앞으로 안정적으로 우상향을 갈 때 태워주는 전략인데요. 그럴 때 13,500원을 돌파 안착할 경우에는 추가 비중을 한번 세워보실 수 있겠고 단 12,250원 최근 바로 앞에 만들었던 저점의 꼬리 형식인 12,250원 이탈할 경우는 리스크 관리청으로 짧은 손절 보시면서 대응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현재 이노칩 같은 종목은 살짝 짧은 안타를 치셔야 되는 종목군에 위치해 있는 것 같습니다. 세 번째 시점 한번 마지막으로 살펴보도록 할게요. 또다시 이제 저희 청와대죠. 부분에서 어제는 이제 그 정치 인맥주 부분의 조사 강화 언급이 됐고요. 오늘 같은 경우는 또다시 과도한 이동통신 단말기에 대한 보조금 제재를 하겠다라는 얘기 속에서 오늘 통신주들이 유틸리티 중에서도 조금 하락 부분으로 마감하는 모습이었는데요. 이 영향 늘 정책적인 부분에 오르락내리락 합니다. 통신주의 인하냐, 상승이냐, 제재냐, 과징금이냐 이 부분인데요. 영향 또 어떻게까지 미칠까요? 그리고 통신주 전략 어떻게 되어볼까요? 정대희 멘토. 예. 저도 뭐 이거 뉴스를 접했는데요. 글쎄 일단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제발 좀 정부에서 이렇게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앞에서도 방송통신부에서도 뭐 오히려 영업정지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그 이동통신사의 강력한 또 홍보 효과가 돼갖고 더 주가가 올라가는 모습이 나왔고 또 MC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뭐 정치 인맥주 잡는다고 했는데 오늘 어땠습니까? 안랩, 뭐 다블멀티, 그 신종 안철수 관련주라는 종목들이 다 올라왔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이번에도 그냥 싱겁게 아무런 별 해당 사항 없이 다시 주가가 또 올라가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분할 매수 관점으로 좀 단기적으로 영향은 있겠지만 오히려 호재다. 이때 분할 매수 관점으로 해서 좀 잡았으면 한다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요? 그러면요, 김영준 멘토 유틸리티 안에 들어가는 게 통신이란 말이죠. 전반적으로. 그리고 이제 통신이 이제 막 그 지루했던 긴 터널을 빠져나와서 올라올 준비를 하고 있거든요. 네. 유틸리티 업종으로 좀 같이 묶어서 어떤 전략을 세우면 좋을까요? 일단 통신주부터 먼저 정리를 해보죠. 지금 이제 통신주들 제일 문제가 되는 게 지금 사실은 저는 좀 그동안 너무했다라고 봅니다. 통신 회사들 자체가요. 사실 지금 스마트폰이라는 게 열리면서 뭐 당장 그 핸드폰 요금 2, 3만 원 내던 사람들이 이제 5, 6만 원. 그리고 보통 이제 4인 가족, 5인 가족 기준으로 보면은 한 달에 통신료만 3, 40만 원씩 나가는 거죠.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대당 가격이 많이 올라갔습니다. 한 대당 판매 가격들이 많이 올라갔고 사실 통신주들 그동안 많이 좋았죠. 많이 좋았는데 결국 그런 것들에 대한 모든 것들을 엉뚱한 쪽에서 출혈을 좀 발생시켰고요. 저는 단말기 보조금 강력하게 제재해야 된다고 판단을 합니다. 강력하게 제재를 해야 되고 판단하는데 근데 단말기 보조금이 통신주의 부정적인 요소냐? 아니라고 보입니다. 오히려 단기적으로는 이제 통신주는 더 이상 투자할 게 없거든요. 그러면 이제 그 중계기 다 깔아놓고 라인들 다 깔아놓고 이제는 통신주에서 더 이상 추가적인 비용이 없는 상태에서 통신 요금만 또박또박 받아먹으면 되는 거고요. 결국 이제 문제가 되는 게 사실은 단말기 보조금을 제재를 가하면은 단말기를 판매하는 회사가 문제가 되겠죠. 그래서 오히려 지금 스마트폰 관련한 지금 최고의 호황기를 누리고 있는 세트 업체들이 오히려 단말기 교체 주기가 길어지면서 지금은 보조금이 있으니까 젊은 층들이 자꾸 바꾸지만 만약에 이 보조금에 대한 강력한 제재가 생기게 되면 교체 주기가 바뀌겠죠. 그렇다면 오히려 통신회사에 부정적으로 미치는 게 아니라 그 세트 업체들의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다. 뭐 이렇게 좀 봐야 될 거고요. 지금 유틸리티 쪽이 사실은 대부분의 종목들이 사실은 어떤 실적에 대한 강력한 모멘텀이 있어서 그러기보다는 경기 방어적 성격에서의 그러니까 한마디로 지금 대안이 없다는 얘기죠, 시장에서. 한국전력이 올라오고 통신주가 올라오고 이러는 것들이 시장에서 뭔가 먹거리를 찾아야 되는데
지금 아무리 봐도 삼성전자나 현대차만큼 담아낼 만한 종목들이 지금 없다 이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쪽에서 방어적으로 수익률 게임이 진행되는 거고, 그러면서 묶어서 내수주에서 음식료까지도 지금 같이 묶여지는 것 같은데, 결국 이러한 흐름은 오래 가기는 좀 어려울 것 같고요. 분명히 성장성 있는 종목들은 사이클이라는 게 있는데, 이 종목들은 한번 역사이클에 걸리게 되면은 장기적으로 회복하는 데 좀 상당히 어렵습니다. 뭐 통신들도 7년의 바닥권을 뚫고 나왔다고 보지만 사실은 요번이 팔 수 있는 절호의 기회인 거고, 통신주는 여기까지인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결국은 여러분들 그거 아시죠? 보조금 부분에 전쟁을 하고 나서 실제적으로 영업정지가 들어갔을 때 통신주들 같은 경우는 영업이 증가되는 기준 부분이 됐고 오히려 역광고 효과가 좀 있었습니다. 그 관점이지만 현재 유틸리티 같은 경우에는 대안주 쪽으로 지금 들어오고 있다라는 김용준 멘토의 의견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승천주를 보기도 전에 그 전에 먼저 뭐 보죠? 빨리 시청자 빨리 알려주세요. 뭐 봐요? 그쵸? 우리 두 멘토분들의 추천 종목을 보기 전에 수익률 베스트 5 보겠습니다. 종목 수익률 순위입니다. 김용주 멘토가 2위를 꾸준하게 유지하고 있고요. 역시 1위가 물음표네요. 이상로 멘토도 2, 3위를 꾸준하게 유지합니다. 김선유 멘토의 종목이 서로 대한약품과 딜텍 시스템이 4위와 5위로 한 단계씩 변경이 좀 발생이 됐네요. 1위 한번 볼까요? 양순모 멘토의 YG 엔터테인먼트 이쁘게 엔터주죠. 놀자드 쪽으로 우상향 고고싱 하고 있습니다. 이제 저희 주식순천 열심 멘토 클리닉의 포트폴리오들을 점검하겠습니다. 남은우 멘토의 포트폴리오입니다. 한국항공우주 보유하겠다라고 말씀드렸고요. 인지디스플레이 골프존 어제 신규 편입했는데 일부 살짝 약보합세 들어와 있습니다. 신창원 멘토 포트폴리오입니다. 현재 지금 체크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는데요. 기아차, 대한항공, GS건설과 삼성엔진은 포스코 꽉 5종목 꽉 차 있는데 지수 대형주 쪽 블루칩으로 붙어있죠. 일단은 보유 고고싱 잡아주셨습니다. 이상로 멘토의 포트폴리오입니다. 한솔 CSM 플러스 부분으로 들어오면서 유지시켜주고 있겠고요. 시젠이 빠르게 치고 오르는 9.7% 유지. 그 다음에 슈프리마 역시 신규 편입 이후에 2.9% 상승세 고고싱 나오고 있네요. 양승모 멘토 포트폴리오 제일 궁금하죠. YG 엔터테인먼트가 종목별 1위를 하고 있는 상태에서 아이마켓 코리아가 마이너스 2.2%대, 성호하이텍이 역시 강력히 보호해보자 그랬더니 약보합 부분까지 많이 올랐네요. 바이오랜드 같은 경우에는 지속적으로 구매 구간에서 매수 타이밍으로 매수, 눌림목 매수 잡자라고 하면서 어제 편입 이후에 1.8%의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김선윤 멘토의 포트폴리오입니다. 디텍 시스템과 대한약품이 들어가 있는데요. 디텍 시스템 역시 강력홀딩 하더니 수익 구간으로 빠르게 들어오네요. 6.4% 상승세를 유지시켜주겠고요. 대한약품 같은 경우에는 어제 이제 목표가가 도달이 되면서 이익 실현, 수익 실현 짧게 안타 치고 나오자면서 9% 확정을 짓는 모습입니다. 김지한 멘토의 포트폴리오도 보시겠습니다. 기아차와 삼성전기 두 종목이 포트에 들어와 있는데요. 역시 신창한 멘토와 마찬가지로 대형주 쪽 블루칩에 해당이 되다 보니까 아직은 시세 탄력이 조금 둔화되는 모습입니다. 오늘 참여하신 두 분의 포트폴리오 보겠습니다. 우리 김용주 멘토가 당당히 1위를 하다가 양승모 멘토에 살짝 반납해져 있는데요. 일양만큼 13% 유지를 하고요. ICD와 아나페스트가 2.3%대를 상승세를 유지하고 있네요. 자, 누적 수익률 순위 보겠습니다. 김선윤 멘토 1위를 계속 유지하고요. 김용준 멘토가 양승모 멘토를 누적 수익률에서 올라타면서 3위로 들어오고 양승모 멘토가 4위로 살짝 변경됐네요. 신창한 멘토, 남은우 멘토, 김지한 멘토는 역시 5위에서부터는 살짝 하락 부분이 발생되고 있지만 포트 보셨죠? 얼마나 안전하고 엉덩이 무겁게 들고 가야 되는지 아시죠? 그렇다면 우리 전체적인 멘토들의 포트폴리오도 보셨고 여러분들이 나는 저 멘토와 사주팔자 궁합이 잘 맞는다. 내 포트도 저렇게 짜겠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같이 참여를 해서 보시면 되겠고요.
오늘 김선임 멘토가 대한약품 같은 경우 이익 실현했다라는 거, 목표가 달성, 요거 체크를 해두시면서 만약 매수를 하고 계신 분들이 있다라면 이익 실현 한번 관점 보자라고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김영준 멘토, 지난주 일양약품 꾸준하게 괜찮았지만 고점에서 일단 좀 쉬어가는 모습이었고 ICD 살짝 아쉬움이 있었는데요. 그럼 어떻게 보셨나요? 일단 먼저 일양약품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일양약품이 이제 최근에 문제가 됐던 게 이제 리베이트 사건에 그 연루가 되면서 그 상승을 하다가 갑자기 급격하게 꺾이면서 기관들 쪽에서 매도가 좀 튀어나왔던 부분입니다. 근데 이제 제가 이제 강조드렸던 부분은 결국은 이제 회사가 회사가 도덕적으로 깨끗한 것도 문제지만은 이 회사가 안 하던 거를 혼자 해서 만약에 리베이트를 줬다면 이건 대형 사건이겠죠. 근데 워낙 이제 제약업계 관행들이 그래 왔던 그렇죠. 부분들이 좀 있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좀 넘어가고요. 그리고 그 부분에 대한 악재는 이미 어느 정도 반영이 됐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그러면 이제 계속 말씀드렸던 게 신약의 라이센싱 아웃의 가능성에 대한 부분들을 계속 이제 언급을 해드리고 있는데 결국 이제 원래 이제 14호 쪽에 이제 놀텍이 이제 월 단위로 작년 같은 경우에는 원해 처방을 했다가 한 2억 정도밖에 안 했거든요. 근데 지금 올해 1월달 지금 들어오면서 이쪽에 관련된 처방이 지금 월 단위로 한 14억 정도씩 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부분들이 부각이 될 거고요. 결국 라이센싱 아웃에 대한 가능성들은 지금 굉장히 높아지고 있다. 오히려 사실은 저는 리베이트 사건이 났을 때 만약에 급격하게 하락을 한다면 단기 저점에 매수할 기회라고 보고 사실 3만 원 이하에서는 들어가야 된다라고 판단을 했는데 오히려 그렇게 심하게 안 빠지더라고요. 그래서 오히려 여기서 좀 시간은 좀 걸리겠지만 가는 거고 제가 그때 분명히 말씀드린 게 올해는 33,000원 이상에서 일단 이익 실현한 거고 그리고 저는 중기 관점에서 전환을 해서 오히려 다시 한번 하단을 잡아서 끌어올라가는 전략을 사용했다라고 말씀드렸고. 네, 맞아요. 그렇게 하셨죠. 그런 관점에서 이제 다시 매수의 시기를 지금 저울질을 해야 되는 종목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 종목은 오늘 같은 경우는 느낌이 약간 살짝 바이오 쪽 느낌들이 좀 안 좋거든요. 왜냐하면 단기 고점의 징후들이 좀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종목들은 오히려 좀 비교적 편안하게 들고 갈 수 있는 종목이 아니냐, 중기적으로. 그렇다면 이제 편입을 못 하신 분들은 이제부터 어디선가 편입할 자리를 지금 찾는 게 오히려 좋다고 보기 때문에 그런 관점에서 괜찮다고 일단 판단이 되고요. 그러면요, 만약에 신규적으로 편입을 해야 되면 어느 정도 가격대일까? 3만 원 이하? 3만 원에서 앞부분에 한번 저항을 받다가 조정을 받고 뚫고 올라오면서 3만 원을 돌파하면서 강하게 돌아왔거든요. 네. 그러면 결국 3만 원이 지지선이라는 얘기이기 때문에 3만 원이 만약에 이탈하는 자리가 있다면 그 자리에 들어가야 될 자리라고 판단이 됩니다. 그렇군요. 예. 일양약품 체크 한번 여러분들 시청자분들 하셔야 될 것 같고요. 다음 종목들 좀 살펴보자. ICD 같은 경우는 지금 이제 기관들이 마지막 노스콘 물량들이 거의 나오면서 이제 저점을 확인했고요. 그리고 이제 돌아 나오질 못하고 있는 것 뿐입니다. 돌아 나오질 못하고 있는 것 뿐인데 계속 강조드렸던 게 AM, OLED 관련주들을 묶어서 보셔야 된다고 말씀드렸던 거고 AM, OLED 관련 종목들이 대부분 상승했습니다. 근데 유독 ICD만 못 올라왔는데 얘가 무슨 다른 문제가 있냐, 기술의 문제가 있냐 그런 부분은 아닙니다. 결국 수급적인 부분에서 아직 받쳐주질 못하고 있는데 오히려 다른 종목들, AM, OLED 종목들 많이 올라온 곳이 부담이 된다면 이쪽을 좀 집중적으로 좀 봐야 될 거고요. 최근에 며칠 전에 이제 AP 시스템 같은 게 이제 기술 유출 사건이 사실 무근이라고 발표되면서 그런 것들이 이제 레벨업하고 순간적으로 매수세가 확 늘어나는 그런 패턴들을 보인다면 결국 ICD 역시도 어느 순간인가 급작스럽게 변화가 생길 수 있는 종목이고 지금은 철저하게 하단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 무리 없다라고 좀 판단이 되고요. 이제 아나페스입니다. 아나페스는 결국은 TV 시장 확대, 그러니까 OLED TV의 수혜주라고 일단 말씀드렸고요. 지금 그러한 부분들이 아직은 반영 안 됐는데 제가 이 종목은 처음부터 말씀드릴 때 지루하지만 천천히 어느 순간 자기의 본 모습을 보여줄 거다. 지금 실적 대비 굉장히 저평가 국면이기 때문에 사실은 주식은 저평가될 때 사서 남들이 좋다고 할 때 파는 게 맞을 것 같거든요. 근데 지금은 우리가 조금 먼저 들어간 것 같지만 결국 이런 것들이 사실 편안하게 매매할 수 있는 종목들이 아닌가 좀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세 종목 다 보유를 가고요. 그리고 일단은
일양약품 같은 경우는 단기적인 관점에서는 다시 매수 자리를 좀 찾아보자. 뭐 이렇게 한번 정리를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들 지난번에 김용준 멘토의 일양약품 같은 경우는 목표가 도달했기 때문에 짧은 단기 트레이딩 관점을 이익 실현하자라고 말을 해줬고요. 또한 이제 ICD와 아나페스 같은 경우는 지금 시름이 좀 탄력이 좀 둔화되긴 하지만 전평가 국면에 들어왔기 때문에 시세가 순간 뽑아내기 전까지는 이제 강력히 보유하자라는 의견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 정대인 멘토 포트폴리오 볼까요? 없잖아요. 그렇죠? 오늘부터 이제 구성한단 말이죠. 정대인 멘토의 종목도 저 벌써부터 궁금해 죽겠습니다. 저만 궁금해요? 시청자분들 안 궁금하세요? 네, 그냥 가요?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내일의 승천주 두 분의 종목 화면으로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내일의 승천주입니다. 정대인 멘토 과연 조이맥스를 가지고 나오셨네요. 자, 김용준 멘토 이라이콤 가지고 나오셨습니다. 두 분이 오늘 그러면 조이맥스와 이라이콤의 싸움 아닌 배틀 형식이 될 것 같은데요. 과연 어떤 선정 기준 그리고 어떤 숨어있는 기업의 가치 그 다음에 기술적인 분석까지 되어 있는지 우리 김용준 멘토의 이라이콤부터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이라이콤이라는 회사가 이제 뭐 하는 회사냐면 이제 그 TFT LCD의 BLU 뭐 이렇게 얘기하면 좀 복잡하죠. 그래서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뭔가 그 화면에다가 보여줘야 될 때 뒤에서 빛을 반사시켜 갖고 뒤에서 이제 빛을 발광시켜 주는 거, 발광시켜 주는 역할을 하는 BLU 쪽인데요. 이제 그 TFT LCD의 BLU 쪽 업종들은 상당히 안 좋습니다. IT 쪽에서. 그게 이제 왜 그러냐면 TV나 모니터 쪽에서 그동안 업황이 꺾이면서 대부분 그쪽 관련 종목들이 상당히 안 좋았었는데 이라이콤은 하는 일이 뭐냐면 소형 BLU 쪽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스마트폰의 BLU 역할들을 하는 쪽이라고 좀 보시면 되고요. 지금 이 회사는 지금 TFT LCD이기 때문에 굉장히 할인 요소를 좀 받고 있습니다. 사실 작년 실적이 매출이 한 5천억 정도에 영업이익이 333억 그리고 순이익이 한 280억 정도이기 때문에 IT의 평균 퍼 10 정도만 적용을 해도 지금 시가총액은 한 2,800억 정도가 가야 되는 게 정상이죠. 근데 이제 오늘 종가 기준으로 보니까 시가총액이 2,000억 미만입니다. 이제 1,990억 정도 나오고 있기 때문에 그러면 지금 그 기준으로 봤을 때는 시가총액이 약 이제 한 800억 정도가 올라가야 되는 상황이죠. 근데 지금 이제 그 내년 실적을 좀 봐야 됩니다. 내년 실적을 봐야 되는데 내년 실적은 지금 예상되는 실적이 한 6,200억 정도에 영업이익 440억 그리고 순이익이 376억 정도. 그러니까 이 기준으로 보면 최소한 시가총액이 3,800억은 돼야 되기 때문에 지금 오늘 2,000억이 안 되기 때문에 결국은 올해 12개월 미래가치의 순이익 기준으로 본다면 지금 현재 주가는 최소한 2배 정도의 상승 여력은 있다라고 봅니다. 근데 왜 못 가냐? 왜 못 가냐가 이제 그거죠. 결국은 아까 앞부분에서 설명드린 것처럼 TFT LCD BLU의 시장이 소형 쪽에서 무너질 거냐 안 무너질 거냐를 봐야 됩니다. 근데 지금 이제 어쨌든 최근에는 무슨 싸움이냐면 대면적 싸움이거든요. 면적이 커지는 싸움이라는 거죠. 그리고 당분간 스마트폰에서 TFT LCD BLU를 대체할 수 있는 다른 방법의 기술은 상당 기간 동안은 없을 거라고 지금 보면은 한 2, 3년은 이러한 영업 환경을 유지할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 그러면 최소한 할인 요소가 아니라 정상 가격은 받아야 된다라고 지금 판단이 됩니다. 그런 측면에서 그럼 이제 2, 4분기부터 또 어떤 현상이 벌어지냐면 태블릿 PC 쪽에 모델 채택과 납품이 시작되면서 그동안의 어떤 성장은 있었지만 성장에 정체된 부분들을 성장을 확대시킬 수 있는 그런 국면들이 지금 시작될 거라고 지금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그러면 2, 4분기부터 실적 모멘텀이 다시 살아가게 되면 주가는 다시 한번 움직일 가능성이 있고요. 최근에 차트를 보면 잠깐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쪽 부분까지는 긍정적인 모습을 보이다가 여기서 급락을 했던 게 이게 이제 기관들이 그냥 갖다 주식을 이제 쏟아붓죠. 그래서 이 물량을 기관들이 쏟아낸 물량에 대한 부분을 소화를 하면서 어느 정도 이제 안정이 됐고 그래서 지금 현재 수준은 예전에 폭락하기 전의 가격 정도까지만 지금 회복이 된 겁니다. 이 가격은 지금 이제 뭐 차트로 분석하는 것이 아니라 기업 내용으로 분석을 한다면 결국 실적은 계속 좋아지는 거고 주가는 올라갈 수밖에 없는 상태에서 과연 언제부터 올라갈 거냐. 근데 최저 바닥에서 들어가기 좀 부담스럽고 올라가는 걸 좀 확인하고 이제 턴을 하는 시기구나라고 판단이 된다면 지금 정도가 사실은 매수의 적기인 거고요. 그럼 요 정도 타이밍에서 좀 들어가 갖고 일단은 단기적으로 보면은 이제 올라가게 되면
전고점 정도까지 올라갈 수 있으리라고 봅니다. 그래서 뭐 그 매매 방향까지 바로 말씀을 드릴까요? 네, 그렇습니다. 매매 포인트 짚어주시죠. 예. 현재 가격이 이제 16,350원인데 뭐 이 가격에서 들어가시는 건 크게 무리가 없다고 판단이 되고요. 그리고 이제 단기 목표가는 일단 앞부분에서 저항선에 걸리고 있는 한 18,000원 정도가 이제 저항으로 지금 보이고요. 그리고 혹시 만약에 이탈을 한다면 손절을 하면은 추세가 다시 이탈하는 15,300원 정도가 이탈을 하면 안 되겠죠. 그래서 손절 가격은 15,300원, 그리고 목표가는 18,000원, 매수가는 현재 시점 이 정도로 정리를 하겠습니다. 최근에 그 기관계 쪽에서 특히나 금융투자는 투신 쪽에 조금 매도 압박 좀 있잖아요. 이거 예, 예. 수급적인 당의 일시적인 꼬임에 예. 그 부분이겠죠. 너무 신경 안 써도 되겠죠. 그 부분이 이제 한번 해결이 된 걸로 일단 봅니다. 크게 봤을 때는 올 연초에 급격하게 하라 그랬습니다. 네네. 그 부분이 이제 기관들 쪽에서 집중적으로 물량이 나왔던 부분들을 다 해결했던 거고요. 네. 그래서 이제 그 부분이 해결됐던 거고, 이제 2, 4분기부터 실적 모멘텀이 조금 더 강해질 것 같거든요. 예, 그래서 그런 측면이라면 이제 2, 4분기라고 해봐야 이제 내일 모레거든요. 네, 예, 그러면 이제 어쨌든 대면 쪽의 태블릿 PC 성장기라고 본다면 당연히 뭐 이라이콤이라는 이런 종목이 수혜를 입을 걸로 예상이 되고, 그러면 이제 점진적인 상승 쪽으로 방향을 잡을 걸로 판단이 됩니다. 사실 여러분들은 아시겠지만 IT 부품주 같은 경우는 1분기가 비수기 쪽에서 좀 들어가는 부분입니다. 그 다음에 2분기부터 성수기 쪽에 진입하면 이제 확장되면서 실적 모멘텀을 가져오고 있는데요. 우리 김영준 멘토 이라이콤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실적 기대치비 대비했을 때 가격적인 매력 부분이 좀 들어와 있는 시점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러면 정대희 멘토가 첫 방송, 또 첫 출연, 그다음에 본인이 생방송도 또 처음입니다. 오늘 총각 딱지 떼는 날인데요. 그 첫 번째 종목인 조이맥스, 이제부터 한번 선정기 좀 들어보겠습니다. 예, 조이맥스를 갖고 나왔는데요. 이 첫 방송에 어떤 종목을 추천해줘야 되는지 상당히 많이 고민을 했습니다. 고민을 하다가 찾아낸 것이 조이맥스, 위메이드 두 종목으로 압축이 됐었는데 결국은 조이맥스를 제가 선택해서 나왔습니다. 이 종목을 추천해드린 이유는 간단합니다. 현재 지금 조이맥스가 온라인 게임 개발사에서 모바일 게임 개발사로 영역을 확대하기 위해서 확대를 했고, 그게 지금 이제 시너지 효과가 발생되고 있습니다. 그게 첫 번째로 윈드러너 흥행으로 1분기 흑자 전환이 전망이 되고 있고요. 또 올해 15개에서 20개 정도의 모바일 게임을 출시하고 있는데, 이 기업뿐만 아니라 지금 카카오톡이나 그리고 NHN 저펜을 통해서 라인, 기존의 카카오톡과 비슷한 플랫폼을 통해서 지금 일본에서도 윈드러너의 인기가 상당한 열풍을 가져오는 걸로 일단 기사가 나오고 있고요. 그래서 카카오톡 플랫폼, 또 카카오톡 정책이 지금 게임사의 기존의 소형주보다는 중대형주 위주의 좀 유리하게 작용하는 정책이 하나 나왔죠. 그게 뭐냐면 기존의 게임이 모바일 게임이 나오면 안드로이드가 먼저 출시가 되고, 그리고 애플의 iOS가 그 다음에 2달 정도나 한 달 후에 나왔는데, 이제 카카오톡 정책에서 동시에 게임을 안드로이드 쪽과 그리고 iOS 쪽으로 동시에 같이 런칭을 해라라는 이런 정책을 발표를 하려고 하고 있고, 거기에 따라서 조금은 소형주의 그 게임사보다는 인력과 자원이 많이 있는 이런 위메이드라든가 조이맥스 쪽이 조금 앞으로 더 유리하지 않을까. 그래서 조이맥스를 추천해 갖고 왔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면 투자 포인트 차트를 통해서 좀 짚어주시죠. 예, 투자 포인트는 지금 보시면 일단은 우상향으로 좀 많이 올라오긴 했어요. 우상향으로 좀 많이 올라왔고요. 네. 오늘 이 종목을 고르면서 제가 이걸 저녁에 가서 추천을 해드려야 되는데 네. 좀 아쉬운 점이 좀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 그래서 네. 일단은 추천 매수가는요. 38,200원, 오늘 종가도 그대로 잡아가고요. 손절가를 조금만 좀 길게 잡아서 한 35,000원 정도까지만 손절가를 잡고 가겠습니다. 그리고 일단 수급적으로 봐도 일단 차트 잠깐 한번 보겠습니다. 현재 부분에 보면은 계속 얘기해 주시죠. 네. 예, 전반적으로. 현재 부분에 보면 일단 거래량이 점진적으로 증가하는 모습도 나오고 그렇네요. 있고요. 예, 네. 거래량도 점진적으로 증가하는 모습이 나왔고, 그리고 차익 이슈에 의해서 잠깐 조정을 받고 21선을 안 깨트리고 다시 상승해서 전고 라인을 지금 돌파하는 모습이 나오고 있는데, 이 자리를 내일도 매수 38,200원 매수하시고, 제가 보기에는 37,500원만 안 깨지면 충분히 추가적인 상승이 나오지 않을까. 그리고 지금 이틀 동안
기존에 기관이 쭉 매수를 해오다가 이틀 동안에 좀 매도가 나왔고 그리고 오늘 개인도 같이 나오면서 그거를 외국인이 다시 매도로 받아줬기 때문에 아무래도 37,500원 이탈하지 않으면서 내일 또 추가적인 상승이 나오지 않을까라고 예상해서 추천을 드렸습니다. 아, 그렇군요. 그러면 이제 투자 포인트까지 봤는데 여러분들 들으셔서 37,500원을 우리 정대희 멘토가 조금 긴장을 좀 풀어가면서도 반복을 했거든요. 캐치 빨리 하셨죠? 37,500원 깨지 않으면 내일 단기 트레이딩 관점으로 매수 진입 가능한 거죠? 예. 추가적으로 조금 더 설명을 드리면 네. 지금 추세 라인이 일단 보시면 깨지지 않은 모습이 나오고 다시 한번 추세를 전환해서 올라가는 모습이 나오고 여러분들 좋아하시는 N자형이 나오려면 이 37,500원이 무조건 지켜줘야 된다. 종가상. 그래서 38,200원에 매수를 하시되 37,500원만 좀 안 깨지면 가져가시고 왜 손절가를 35,000원으로 들었냐? 이거는 좀 이슈나 모멘텀을 봤을 때 쉽게 37,500원이 쉽게 깨지지 않을 거다. 근데 혹시라도 깨지면 추가적인 매수 관점으로 해서 35,000원까지 좀 손절가를 잡았습니다. 그렇군요. 최근에 이제 저 같은 경우도 이제 시간이 이제 도저히 없습니다. 고객들 만나서 미팅해야 되죠. 장중에 라이브 잡아야죠. 이제 밤에는 또 여러분들 시청자분들 주식 멘토를 통해서 좀 찾아뵙게 되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드래곤 플라이트 정도만 모바일 게임을 좀 했었는데 최근에 제 친구들뿐만이 아니라 제 주위에 있는 사람들 또는 지하철이나 이렇게 걸어다니면서 보면 막 계속 달리는 거라더라고요. 그걸 하는 곳이 바로 이 위메이드와 조이맥스의 윈드러너였네요. 오늘 저도 하나를 좀 배워가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일상에서 종목을 찾아보는 것도요. 여러분들 투자 포인트로 좀 잡아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두 분의 멘토가 오늘 가져오신 내일의 승천주 다시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일의 승천주입니다. 우리 정대희 멘토의 조이맥스 우상향 윈드러너의 힘을 받아 매수가 38,200원에 공격 앞으로 단기 목표가 42,000원, 손절가 좀 긴 호흡으로 35,000원 보자. 아까 말씀드렸죠? 37,500원 눌림 체크해보자. 우리 김용준 멘토의 이라이콤입니다. 가격 매력 충분히 있다. 매수가 16,350원에 진입하고요. 목표가 18,000원, 손절가 15,300원을 제시해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두 분의 멘토 포트폴리오 봐야겠죠. 김용준 멘토 내일 세 종목 모두 다 보유하면서 일양약품 구매 트레이딩 관점 보셔야 됩니다. 체크해 주시고요. 이라이콤 신규 편입 시도합니다. 또한 정대희 멘토 당당하게 첫 번째 종목 첫 방송에서 조이맥스를 내일 신규 편입 시도하는데요. 윈드러너의 길을 받아서 그게 신발이라고 하던데요. 신발 받아서 우상에 갈지 결과로 지켜보시죠. 두 분의 종목까지 이제 살펴봤는데요. 증시, 주식계의 오브 더 레코드. 오늘은 어떤 지저분하고 어떤 짜증나고 아니면 좀 더 야시시하고 증시 뒷담화가 있는지 본격적으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사실은요. 여러분 그게 좀 있었어요. 갤럭시 S4가 드디어 공개도 내일입니다. 하필이면 동시 만긴 날 또 나오는데요. 이것이 과연 소문난 잔치로 끝날 것이냐 아니면 수혜주를 지금이라도 공격 앞으로 찾아야 되느냐 이런 부분이 좀 있었거든요. 오늘 그래서 언급된 찌라시 내용에서는 아니다. 이게 소문난 잔치가 아니다. 모든 루머가 확정이 되면서 더 강하게 올라갈 것이다. 라는 의견들이 좀 많았었거든요. 김용준 멘토, 네. 어떻게 생각하세요? 삼성전자를 말씀하시는 거죠? 네, 갤럭시 S4에 대한 수혜주들하고 부품주겠죠. 예. 일단 삼성전자에서 이제 세트업체들 쪽에서 이제 지금 봤었을 때는 삼성전자에 대한 부분은 그렇게 이제 긍정적으로 보기는 좀 어려울 것 같고요. 왜냐하면 지금 이제 삼성전자에서 올해 이제 갤럭시 폰을 만든다고 하는 게 이제 한 4억 대 정도가 이제 판매된다고 했던 거고. 근데 지금 최근에 보니까 교체 주기가 너무 짧다라는 거죠. 최소한 갤럭시 1, 2, 3, 4가 나올 때 앞부분까지는 거의 최소한 텀이 1년 정도 이상이 걸렸는데 요번에는 지금 1년이 안 걸려서 지금 나오고 있거든요. 결국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자꾸 조금 뭔가 불안전한 요소들이 좀 있다는 얘기고 뭔가 좀 문제가 있었다는 얘기고 결국 이제 이게 이제 만약에 모든 게 나와가지고 얘네들이 스마트폰 시장을 완전히 선접한다. 이걸로 삼성전자가 추가적인 모멘텀을 좀 갖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이제 올해는 그 스마트폰 쪽이 아니라 태블릿 PC 쪽이라고 보시는 게 맞을 겁니다. 그래서 애플이 갖고 있는 태블릿 PC 시장을 삼성전자가 만약에 장악한다면 그거를 가지고 한 단계 레벨업할 가능성은 있고요. 그것이 아니고는 뭐 별다른 어떤 큰 기대를 삼성전자를 이걸 갖고 하기는 좀 어렵지 않은가. 그러면 결국 이제 부품주입니다. 부품주 쪽에서는 우리가 지금 뻔히 알고 있는 갤럭시 관련한 부품주들에 대한 부분들의 모멘텀은 거의 끝났다고 보는 거고요. 지금 이제 최근에 여러 가지 신기술들이 지금 많이 적용되고 있습니다. 신기술들이 많이 적용되고 있는데 그 신기술 적용돼가지고 실질적인 어떤 그 수혜들이 예상되는 종목들은 따로 있거든요. 뭐 대표적으로 지금 아마 이번에 무선 충전기 관련 쪽으로 해가지고 무선 충전 쪽에 한 파트가 형성을 하면서 주가가 레벨업했던 것들 그리고 이런 것들은 이제 그 갤럭시 S4하고 세트로 붙어서 나올 거냐 아니면 개별적으로 판매될 거냐에 대한 얘기들이 좀 있을 거고요. 그리고 이제 또 하나가 지금 계속 그 문제가 되는 게 이제 그 ITO 필름을 갖다가 지금 그 전환하는 데 있어서 지금 이제 IT 필름을 이제 애플에서 완전히 장악해봤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 이제 IT 필름에 대한 대체 물질로 지금 여러 가지 얘기들이 좀 나오고 있는데요. 메탈 메쉬 쪽이 또 그런 데 해당되겠죠? 그렇죠. 메탈 메쉬 쪽도 가능하고 이제 CNT 쪽, 그래핀 뭐 모두 되는데 아직까지 그쪽은 양산 체제가 안 되기 때문에 지금 가장 근접한 건 이제 메탈 메쉬 쪽에서의 먼저 진행이 될 거고 점진적으로 그쪽은 확대될 겁니다. 그래서 IT 필름 물질을 대체할 수 있는 쪽이 나온다면 그거는 대단한 수혜가 되겠죠. 그러니까 결국은 우리가 알고 있는 전통적인 스마트폰의 어떤 수혜주가 아닌 새로운 기술이 적용돼가지고 실질적으로 상용화되고 양산되는 그쪽의 수혜주들이 나올 가능성이 좀 있다는 얘기죠. 이번에. 그러면 메탈 메쉬 ITO 필름을 대체할 수 있는 메탈 메쉬 부분들이 잠깐 지금 반짝거리고 있잖아요. 네. 실제적으로 지금 산업이 개화되고 있는 제가 보더라도 지금 정확히 기억하고 있는 수혜주가 뭐 잉크테크라든가 미래나노텍 같은 종목군들이 좀 수준 모멘텀을 좀 가져오는 것 같은데요. 그런 쪽으로 우리가 차라리 역발상으로 좀 잡아봐도 될까요? 역발상이 아니라 이제 그게 정석이겠죠. 아, 정석인 건가요? 왜냐하면 지금 네, 교수님. 네, 알겠습니다. IT 필름 같은 경우는 지금 워낙 지금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고 이제 또 우리가 좀 장기적으로 가려고 하는 디스플레이 방향이 플렉서블이기 때문에 결국 그 부분까지도 커버를 할 수 있는 신물질들이 지금 필요한 거고요. 네. 그리고 너무 IT 필름이 가격이 비쌉니다. 맞아요. 그 부분을 빨리 해결해야 되기 때문에 제가 볼 땐 당장은 메탈 메쉬 쪽이지만 아마 지금 하반기로 가면서 지금 CNT나 그래핀 쪽이 상용화가 된다면 그래핀은 좀 늦겠지만 CNT가 지금 상고 쪽에서 구체적으로 지금 상용화 일정이나 생산 계획까지도 갖고 있는 것 같은데요. 만약에 이게 IT 필름 물질을 점진적으로 대체할 수 있다면 아마 뭐 엄청난 얘기거리가 되겠죠. 그러면 우리가 그 얘기를 조금 더 짚어볼게요. 결국 ITO 필름에 대체하는 부분에 대체 물질 쪽이 소재 쪽이 좀 중요한 시점인데 메탈 메쉬는 산업이 개화되면서 잉크테크나 미래나노텍 그다음에 뭐 상보도 그런 언급을 좀 했었고 실제적으로 실적 부분에 가시화되는 영역권의 개화 산업화라며 결국 개화가 된다라는 것은 주가의 강한 상승 모멘텀을 좀 견인하잖아요. 앞에서 말씀하신 근데 CNT라든가 그래핀 같은 경우는 특히나 이제 탄소나노 튜브에 이제 이것들이 결국 메탈 메쉬에서의 소재가 은이냐 또는 탄소냐 또는 그래핀 쪽에 이런 소재가 뭘 들어갈 때 이름을 바꾸기지만 결국 지금 우리가 시청자분한테 정확히 말해드리고 싶은 것은 메탈 메쉬가 가장 빠른 거죠, 현재. 그럼요. 그렇군요. 그러면 CNT나 그래핀은 아직까지 좀 꿈의 소재인 건가요? 지금 CNT가 사실은 응용할 수 있는 분야들이 굉장히 많은데요. 네, 그러니까요. 근데 이제 그 CNT에서 이제 그 IT 필름 물질을 대체할 수 있는 쪽에 그 기술이 상용화까지는 거의 진전은 됐는데 결국 문제는 뭐냐면 그걸 양산을 해야 되고 선택을 해줘야 되거든요. 아무리 좋은 기술을 개발했어도 메이저 업체에서 선택을 안 하게 되면 문제가 되는 겁니다. 근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메탈 메쉬 쪽은 이미 선정을 해서 이제 그 양산 체제를 지금 준비를 하고 있는 거고 그리고 이제 그 CNT는 지금 양산을 위한 준비 과정들에 있는 거고 그러니까 기간상으로 몇 개월 정도의 차이가 있는 걸로 판단이 됩니다. 그럼 결국은 개화되고 있는 종목군으로 메탈 메쉬 쪽 집중하는 것도 좋겠네요. 그렇죠. 근데 이제 그 대표적으로 이제 상보 같은 경우는 CNT에 대한 기대가 있지만 실적도 좋거든요. 맞아요. 상보 같은 경우는 기술력도 좀 인정이 받는다 보면 CNT 쪽에서는 상보가 좀 긍정적인 모멘텀을 좀 만들어내지 않나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우리 방송을 지금 하고 있는데요. 이 이어마이크 쪽으로요. 우리 담당 PD 김상민 PD가요. 너무 어려워. 그랬거든요. 시청자분들도 어려우시죠? 메탈 메쉬가 뭔지 CNT가 뭔지 그래핀이 뭔지 어렵거든요. 이런 거 어디서 하셔야 되는지 알아요? 우리 김상민 멘트는요. 시청자분들이 어렵다라는 거예요. 본인은 난 다 알아듣고 있어요. 이랬거든요. 끄덕끄덕. 여러분 이런 거는요. 공개 방송 저희 샘플러스를 통해서 들어오시면 상세하게 저희 멘토들이 설명을 해줄 수 있을 겁니다. 오늘 사실
저 같은 미혼남은 이 이슈 때문에 힘들었거든요. 18년 만에 재형저축이 실시를 했죠. 근데 일주일 만에 77만 계좌를 돌파를 했습니다. 너도 나도 앞다퉈서 일단 가입 앞으로 그다음에 영업 실적 증가해서 또 하고 있는데요. 근데 이 재형저축이요. 소문에는 오늘 뭐 저는 해당은 안 되는데요. 미혼 여성의 배우자감 선택 기준에 기준 다시 선정으로 됐다라고 하는데 정대임원토 이거 뭔 소리예요 도대체? 글쎄요, 저도 지금 뜬금없는 얘기 같아갖고 네. 뭐 잘 모르겠습니다. 이게 뉴스에서 보니까 재형저축 과세도 된다고 하는데 제가 네. 잘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잘 참고 좀 숙지가 잘 안 돼 있는데 네. 글쎄요. 이거를 꼭 들어야 그러면은 꼭 결혼을 여성분들이 해준다는 건가요? 아니 그게 아니니까 우울한 거죠. 김영준 멘토. 이거 저 오늘 진짜 어이없었다고요, 진짜. 이게 선택 기준이 돼버렸다는데 동의는 하거든요. 무슨 여기가 그런 업체도 아니고. 이게 도대체 내용이 뭐였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 재형저축 가입 기준에서 연봉 5천 이하가 재형저축 가입 조건이 된다. 그렇죠, 맞았죠. 그러니까 그 얘기는 결국 무슨 얘기냐면 자기는 연봉 5천 이하하고는 안 살겠다는 얘기겠죠. 그거구나. 결국 재형저축을 가입하려면 연봉 5천이 안 돼야지 가입이 되는데 그거거든요. 이거죠. 그러면 완전히 제가 오늘 소개팅 오늘 안녕하세요, 김대영입니다. 근데 갑자기 소개팅녀가 저보고 재형저축 가입하셨나요? 그러면 네! 이렇게 하면 당당하게 이제 결혼할 수 있을 줄 알고 네를 했다만 결국은 그게 연봉 5천 미만이구나. 너 안 돼. 이렇게 되는 거군요. 이거 어쩐지 참 씁쓸합니다. 그러면 정대희 멘토, 우리 김영준 멘토는 어여쁜 자녀분들도 있으시고 또 사모님도 계실 것 같은데 김영준 우리 정대희 멘토는 어디 결혼하셨습니까? 아직 미혼입니다. 미혼이십니까? 예. 그럼 어떻게 재형저축 가입하셨습니까? 안 했다고 해야 될 것 같은데. 예, 안 했고요. 네. 실질적으로 안 했고. 네. 글쎄요, 이런 거에 전혀 메리트를 못 느낍니다. 그리고 또 그런 여성분이 있다면 제가 만약에 가입을 했다고 해도 만약에 그것 때문에 결혼을 못 한다고 하면 저도 싫습니다. 당당하신데요? 조만간에는 이 노총각들밖에 세상에 판칠 수밖에 없다라고 너무 자신감. 저는 여러분 달라요. 저만 사랑해 주신다면 언제든지 오십시오. 아시겠죠? 그러면 오늘 장의 오브 더 레코드 지금 이 시간까지 함께 했습니다. 자. 내일장 전략을 이제 슬슬 짜봐야 될 시점인데요. 여러분 주식 승천 10시 멘토클립 오늘 정재희 멘토와 김용준 멘토와 함께 지금 함께하고 있는데 앞에서 뒷담화 부분에서 또 저희가 또 우스갯소리를 한번 또 해봤던 것 같은데요. 현재 내일장 전략 짜보기 전에 해외 증시가 어떤 모습들로 나타내고 있는지 점검 먼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시각은 11시 6분 09초를 지나가고 있는데요. 유럽 증시와 야간 선물 시장 살펴보겠습니다. 현대선물의 신근철 연구원 연결되어 있다던데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매일 저녁 늦게까지 이렇게 고생 많이 하세요. 네. 일인데요. 일이라서 그렇습니까? 네. 근데 연구원님, 저도 방송이 일이기 때문에 같이 이렇게 열심히 해보자고요. 감사합니다. 네, 그러면 영국이 제조업 지수 지표를 발표했는데 예상치로 좀 하회하면서 부정적인 의미로 하락 출발됐어요. 그 이후에 유럽 증시 동향이 어떤지 좀 살펴주시죠. 네, 그러면 유럽 증시는 이제 하락 출발 후 부진한 경제 지표 때문에 지금 하락폭을 키우는 모습입니다. 현재 독일만 강보합세가 나타나고 있으며 영국과 프랑스 등 나머지 유럽 국가들은 지금 모두 0.2에서 1.5%의 하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 이탈리아는 지난주 신용등급 강등 이후 금일 처음 출시된 3년물 국채 입찰에서 지금 수익률이 2.48%까지 올랐다고 지금 뉴스가 났는데요. 이는 지난 12월 이후 최고치를 나타낸 수치입니다. 이로 인해 지금 이탈리아 증시는 1.45%의 큰 하락세를 지금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국 시간 저녁 7시에 발표된 유로존 1월 산업생산 결과 또한 예상보다 부진한 결과를 발표하면서 지금 금일 증시 하락에 힘을 보태는 모습입니다. 그러면 결국 정상회담에서 뭔가 또 내놓을 만한 카드가 있다라고 보시나요, 연구원님? 지난달에 했던 회담 결과에 대한 지금 연장선을 보고 있는데요. 네.
일단 그 금융동맹에 대한 강화를 어떤 방식으로 그 유로존에서 채택이 될 것인지에 대해 지금 저희들이 유심히 지켜보고 있고요. 큰 뚜렷한 방향성을 제시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그 안에 포함된 어떤 그 의미들을 또 저희들이 찾아내야 되는 게 이를 것 같습니다. 그죠. 그렇기 때문에 꼭 찾으셔갖고 저희한테 알려주실 거죠? 당연하죠. 네, 감사합니다. 야간 선물도 지금 출발이 되면서 거래가 되고 있는데 야간 시장 동향은 좀 어떤가요? 네, 현재 야간 선물은 강보합세를 처음에 유지하다가 미국 증시가 약보합세로 출발하면서 지금 현재 하락 반전하는 모습입니다. 주간 종가 262.90 대비 0.7% 정도 하락하면서 지금 거래가 되고 있는데요. 외국인의 순매도세가 지금 보이고 있습니다. 명일 한국에는 지금 금통위와 지금 선물 옵션 동시 만기일이 지금 예정되어 있는데요. 금요일 새벽에 뉴욕 쪽에서는 큰 지표 발표가 없다 보니 그 뉴욕 증시의 그냥 단지 흐름만 지켜보면서 내일 국내 증시의 출발이 예상이 될 것 같습니다. 네. 결국은 아직까지 이 만기 후폭풍에 대한 전야제 부분이 좀 야간 선물 쪽에서 나타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뉴욕 증시도 출발을 했거든요. 실제적으로 보니까 조금 하락 부분이 좀 나오고 있는 것 같은데요. 자세하게 좀 설명해 주시죠. 네, 조금 전 뉴욕 증시는 약보합세로 출발했습니다. 한국 시간 지금 저녁 9시 넘어서 발표된 2월 소매 판매 지수가 예상했던 0.5%보다 큰 1.0% 증가세를 보이면서 잠시 동안 S&P와 다우 선물 모두 상승 반전하는 모습을 보였었습니다. 하지만 이 증가세의 주된 지금 이유가 가솔린 가격 상승분에 기인한다는 분석이 지금 나오면서 다시 소폭 하락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현물 쪽도 지금 약보합세로 출발을 했습니다. 하지만 소매 판매 그 자체의 증가는 분명히 좋은 현상입니다. 그래서 내일 발표되는 미국 고용지표가 최근 좋게 발표된 경제지표에 어떠한 확신을 심어줄지 투자자분들께서는 유심히 지켜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결국 뉴욕 지수 같은 경우는 지금 약보합 부분 속에서 내일부터 좀 중요한 지표부들의 눈치를 좀 봐야겠다라는 우리 현대선물 신군철 연구원의 의견이었습니다. 현대선물 신군철 연구원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화이팅 하시고요.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김도영이었습니다. 이렇게 따라오면 제가 아나운서잖아요. 그렇죠? 저는 진행자고요. 그러면 결국 이렇게 정신없이 저희가 좀 달려왔어요. 손살같이 주식승천 10시 멘토 클리닉을 좀 달려왔는데요. 전반적으로 우리가 이제 활용점정이라는 이 단어를 쓰는데 저 잘 몰라요, 여러분. 저는 대한민국 건강한 남자입니다. 한글을 사랑한다고요. 아시겠죠? 그리고 저희 알파 가족들도 사랑한단 말입니다. 그러면 마무리 확실히 하고 가야겠죠. 내일장 전략 김용준 멘토부터 상세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일단은 형만한 아우가 없는 게 아니라 있습니다. 지금 이제 무슨 얘기냐면 거래소는 지금 굉장히 부진한 상황에서 코스닥은 굉장히 강하게 움직였는데 그러면 이제 거꾸로 그런 생각들을 하시겠죠. 지금까지 코스닥이 많이 올라왔으니까 이제 코스닥 팔아서 거래소 사야지. 근데 지금 그럴 것 같지가 않습니다. 지금 이 상승 배경의 뒷부분을 좀 읽어야 되는데요. 정확하게 이제 최근에 이제 분석 자료에 의하면 중국계 펀드라는 얘기들을 자꾸 하는데 중국계 펀드는 아닌 것 같고요. 지금 코스닥이 1월 1일부터 현재까지 매수 규모가 정확하게 외국계 자금에서 5천억 이상 유입됐습니다. 물론 대형주 중심의 그 자금 유입도 좀 있긴 했었지만은, 결국 지금 분석한 자료에 의하면 미국계 장기 펀드라는 얘기가 좀 있고요. 그리고 이거는 지금 언제 때를 좀 생각을 해야 되냐면, 우리가 이제 97년도, 98년도에 주식의 역사를 좀 보면은요, 훨씬 이제 IMF 이전의 주식시장의 역사를 94, 5년도 정도에 보면, 그 당시에 이제 저퍼혁명이라는 게 생겼는데, 그 당시에 중점적으로 밀고 들어왔던 게 미국의 장기 펀드들이 중소형주 쪽을 집중적으로 밀고 들어왔고요. 그런 쪽에서 그 당시에 저퍼혁명으로 만호지간 같은 게 바닥에서 30배 갔다, 40배 갔다, 그런 숨어있는 자산주들을 찾는 게임들이 활발하게 전개되면서 그 종목들이 시장을 상당 부분 지배를 했고, 그때는 대형주가 거의 못 움직였다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지금은 이제 미국의 장기 펀드들이 뭐를 지금 보냐면, 국내 중소기업들의 지금 그동안의 저평가 영역 플러스, 국내 중소기업들의 어떤 숨어있는 기술들을 좀 발견하기 위해서, 자금들이 좀 물밀듯 들어오고 있는 거고, 이거는 단기 펀드가 아니라 중장기 펀드로 일단 예상이 됩니다. 그리고 펀드의 성격상 유럽계 펀드냐 미국계 펀드냐의 어떤 방향들이 좀 차이가 있는데,
유럽계 펀드들은 전형적으로 어떤 펀드들 쪽이냐면 어떤 전체적인 시장을 샀다 팔았다 하는 펀드들이라서 시장에 많이 움직인다고 보면 미국계 펀드들은 종목에 좀 집중을 한다. 결국 경제학의 어떤 그 방향들도 유럽계 경제학과 미국계 경제학이 좀 다른 것처럼 결국 이들의 그 주식 운용 방법들도 좀 차이가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결국 지금 코스닥의 지금 상승 랠리는 일시적이고 단발적인 성격이 아니고 굉장히 장기적으로 거세게 나타날 가능성이 있다. 그럼 어찌 보면 이제 박스권 뚫고 나오는 상단에서의 새로운 시작을 펼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결국 한마디로 다시 요약하면 형만한 아우가 있다라고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결국은 유가증권 시장보다는 내마녀가 심세를 부릴 수 있으니까 코스닥 쪽으로 집중력 한번 펼쳐보자. 이 전략이신 거죠? 내일뿐이 아니라 장기적으로. 장기적으로까지 예. 내일부터 코스닥 앞으로인 것 같습니다. 정대인 멘토 내일장 우리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저 같은 경우도 지금 뭐 김영준 멘토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코스닥 쪽으로 좀 보는 게 맞을 것 같은데 그래도 내일 옵션 만기일이기 때문에 내일 하루 정도는 좀 쉬셔도 되지 않을까. 뭐 주식을 매일 할 수 없기 때문에 다른 분들 내일 하루 정도는 좀 관망하시고 보유하는 종목들, 보유하고 계신 종목들이거나 좀 보수적인 입장에서 보유하고 계신 종목들이 수익인 거는 조금씩 수익 실현하시고 또 손실 종목들은 조금씩 비중 축소하시면서 옵션 만기일이 끝나고 나서 충분히 대응하셔도 될 거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 결국은 정대인 멘토의 의견은 주식 투자에서 쉬는 것도 또 하나의 전략이다를 얘기하면서 내일은 한 박전 쉬어가면서 포트 점검 쪽에 주력하자라는 얘기 같은데 맞습니까? 예. 네, 알겠습니다. 정대인 멘토의 내일장 전략까지 한번 들어봤고요. 우리가 주식 승천 10시 멘토 클리닉이요. 시청자분들의 열화 같은 성화와 시청률이 계속 우상향이 되면서요. 저희 주식 승천 멘토 클리닉들이 릴레이 강연회를 드디어 스타트합니다. 3월 23일 날부터 3월 30일 두 토요일 날 진행이 되는데요. 오후 2시부터 오후 5시까지 진행합니다. 여의도에 있는 IBK 투자증권에서 6층에서 진행을 하는데 참가비 여러분 무료입니다. 주식 승천 멘토들과 함께 갔는데요. 3월 23일 날 같은 경우는 남은우 멘토와 최명성 멘토와 함께 같이 강연회를 들어보실 수 있기 때문에 사전 예약하시고 문의 전화 1577-7415번으로 전화 주시면 좋겠습니다. 또한 3월 30일 날입니다. 젊은 피로 수혈했습니다. 우리 살아있네, 살아있어 이상로 멘토랑 저 진행자 김도영 멘토가요. 즐겁고 재미나게 3K즘을 가지고 참가하니까 여러분들 강연에 많이들 참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또한 제가 공개 방송이 오늘 내일까지 진행이 되는데요. 이틀 동안은 재미가 없었지만 그래도 그 속에서 재미를 찾아보려고 노력하면서 선물 매매 쪽으로는 승률을 좀 높였고 현물 쪽에서는 숨고르기 내일 마지막 지수 전략까지 잡아보니까 공개방송 여러분들 많이 참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출연하신 우리 김용준 멘토 교수님과 그리고 첫 출연했지만 첫 방송 잘 데뷔하신 정대희 멘토 보내드리면서 저 김도영이도 여기서 살펴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감사합니다.